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아주 먼 옛날 엄격한 예법이 사람의 숨통을 조이던 조선, 그 중에서도 가장 춥고 거친 북쪽 변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씨 가문의 오래된 기와집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여기저기 빛이 발해 있었고 지붕 위에는 지난밤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차를 내는 듯한 겨울바람이 문틈 사이로 윙윙 울부짖는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소리 같았지요. 대청마루 끝방에서는 늙은 이 장군의 기침 소리와 함께 짙은 약탈이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냄새는 이 오래된 집을 감싸고 있는 절망과 무력감을 더욱 짙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 시린 눈밭 한가운데 붉은색 무명 치마를 입은 한 여인이 활시 위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이현지, 이 장군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의 떡 벌어진 어깨와 굳건한 자세는 여느 산에 못지않아 왼쪽 눈썹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작은 흉터는 그녀의 강인한 인상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현지가 시위를 놓자 피웅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화살이 정확히 관역의 한가운데를 꿰뚫었습니다. 퍽하고 밝히는 둔탁한 소리는 이 적막한 집안에서 그녀의 존재를 알리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흉터나 북방 암사자라는 수군거림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작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방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아버지의 그늘진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강인함이 아닌 그 강인함이 가져올 불행한 운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꽁꽁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한양에서 파발이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달려온 말의 입에서는 거친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파발마가 가져온 것은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교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명부를 보충할 양가 규수들을 도성으로 불러 모은다는 사실상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조정을 장악한 영의정 박겸대감이 변방의 장수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꾸민 계략임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 장군의 낯빛은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나라실에 충성을 다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딸을 볼모로 보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는 딸의 흉터를, 딸의 그 굽힐 줄 모르는 성정을 떠올리며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은 부산스러워졌습니다. 가문의 부인들은 현지를 붙잡고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얀 분으로 현지의 흉터를 덮으려 했어 숨이 막힐 듯한 비단 한복을 겹겹이 입혔습니다. 걸음걸이는 종종걸음으로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간을 깨내라고 닥달했습니다. 현지는 마치 꼭두각시 인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빳빳한 옷감은 그녀의 피부를 찔러 분 냄새는 역겨웠습니다. 그녀는 활을 잡던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어떻게 가느다란 실로 자수를 놓고 작은 찻잔을 받쳐들란 말인가. 그녀는 거울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양의 귀족들이 원하는 영혼 없는 인형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현지는 창밖의 풍경 대신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인 낡은 경전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도성 문턱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마가 저잣거리를 지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가마의 창을 탁 하고 때렸습니다. 곧이어 한량패들의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북방 암사자가 간다, 쯧쯧. 저런 무서운 여인을 어느 사내가 데려간단 말이냐. 그들의 조롱 섞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현지의 가슴에 밝혔습니다. 가마 안의 시종은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했지만 현지는 눈을 감고 두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현지는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나지막이 그 구절을 읊조렸습니다. 이슬처럼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되 머무르지 말라. 그것은 일찍 여인 어머니가 남긴 말이자 그녀가 평생을 지녀온 마음의 경전이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편견이 자신이라는 거울에 잠시 비칠 뿐 그 더러움이 거울 자체를 물들일 수는 없다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한양이라는 거대한 감옥이 박겸이라는 교활한 덫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우리 안에 갇힐지언정 그 야생의 기백까지 꺾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흉터를 넘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현지가 탄 가마가 육중한 궁궐문을 통과할 때 그녀는 북방의 거친 바람과는 또 다른 차갑고 음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대전 앞들에 늘어선 교수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들의 화려한 비단옷은 마치 색색의 새장 속에 갇힌 새들처럼 보였습니다. 현지가 가마에서 내리자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분으로도 채 가려지지 않는 눈썹의 흉터로 향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억누른 웃음소리와 어머나 북방 암사자라더니 하는 속삭임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현지는 그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꼿꼿이 섰습니다. 용상에 앉은 젊은 임금. 성화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교수들의 두려움이나 아양 떠는 눈빛이 아닌 유일하게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현지의 그 두려움 없는 눈빛에 잠시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무관이 피투성이가 된 갑옷 차림으로 대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전하, 북쪽입니다. 여진족 놈들이 압록강을 넘어 대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문신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무신들은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젊은 임금 성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때 백관의 정점에선 영의정 박겸이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하, 오랑캐의 기세가 실로 무섭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오라. 북방의 땅 일부를 내어주고 화친을 도모하여 시간을 버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그의 말은 그럴듯했으나 실은 자신의 세력과 재산이 있는 남쪽의 안위를 위해 변방의 피를 팔아넘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박겸의 말이 끝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현지의 아버지를 향해 화살을 돌렸습니다. 변방을 지키는 이 장군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이런 화를 불렀으니 마땅히 그 죄를 물어야 하옵니다. 사실 군량을 빼돌리고 지원을 막아 이 장군의 손발을 묶은 것은 바로 박겸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나갈 위기에 처하자 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하 잠시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얼음장같이 차갑고도 맑은 목소리가 대전 전체를 울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멎어 수백의 눈동자가 감히 여인의 몸으로 국정을 논하려 하는 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성환 임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네가 무엇을 아른다는 것이냐? 현지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 품속에서 낡은 사슴가죽 지도를 꺼내 대전 바닥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도와 평생을 연구한 북방의 지세도였습니다. 그녀는 머리에서 옥비녀를 뽑아들었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화친책은 미봉책일 뿐 적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그녀는 비녀 끝으로 지도의 세 군데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또한 대감께서 방비책이라 올리신 이 세 곳의 성곽은 적의 주력이 아닌 유인책에 불과하옵니다. 적의 진짜 목적은 이곳
불량미가 쌓여 있는 그녀의 목소리는 막힘이 없었고 그 논리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박겸의 전략이 가진 5가지의 치명적인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대전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환임금은 용상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교과서 속의 탁상공론이 아닌 살아있는 전략을 듣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박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일개 계집아이의 손에 농락당한 것에 대한 치욕이었습니다. 네, 인연 감히 여인의 몸으로 국정을 논하고 조정을 모욕하다니 당장 전연을 하옥하라. 저것은 필시 오랑캐와 내통한 첩자일 것이다. 박겸의 고함 소리에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와 현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현지는 끌려가면서도 임금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제가 옳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지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돌감옥에 갇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집단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현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단정히 앉아 어머니의 경전을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슬처럼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되 머무르지 말라. 그 시각 임금 성화는 침전에 들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들었던 현지의 그 논리 정연한 목소리와 4번째 약점을 미처 말하지 못하고 끌려가던 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겸의 노여움이 두려워 낮에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지만 이대로라면 나라가 위험했습니다. 깊은 밤 성화는 화려한 용포를 벗고 평범한 시위의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내관 하나만을 데리고 몰래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쇠창살 너머 현지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네가 현지더냐? 낮은 목소리에 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낮에 미처 다하지 못한 말, 그 4번째 약점에 대해 마저 말해보아라. 그것은 취조가 아닌 간절한 물음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한 사람은 나라의 임금으로, 한 사람은 나라의 죄인으로 비로소 서로를 알아보는 첫 번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밀담 이후 임금 성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지를 옥에서 풀어주었으나 박겸과 노대신들의 눈을 피해 궁궐 가장 깊은 곳 왕실 서고 뒤편의 작은 밀실로 그녀를 옮겼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책 냄새와 먹냄새가 가득한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현지에게 주어진 것은 작은 등잔 하나와 산더미 같은 서책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변방의 군사 지도였습니다. 임금은 정무가 끝난 밤이면 어김없이 그 밀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전략만을 물었으나 점차 가뭄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이야기, 자신의 어린 시절의 꿈, 그리고 임금으로서의 외로움까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현지는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경전 구절처럼 그저 맑은 거울이 되어 임금의 고뇌를 비춰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새벽의 정적을 깨고 또다시 급박한 봉화가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패배의 앙심을 품은 여진족이 이번에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화주성을 향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수들은 모두 한양의 주력군을 급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것은 도성을 텅 비게 만드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임금은 그들의 주장을 들으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손바닥은 이미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과인이 잠시 묘책을 생각할 시간을 달라 명하고는 무거운 표정으로 서고를 향했습니다. 임금이 밀실의 문을 열었을 때 현지는 이미 지도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금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나 적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때 가장 방심하는 법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임금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화주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적의 목표는 성이 아니라 성 뒤편의 군량 창고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력군을 이끌고 성을 구하러 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임금에게 3가지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성문을 활짝 열어 적을 의심하게 만드는 빈 성곽 계책이었습니다. 둘째는 소수의 기병대에게 수백 개의 깃발과 북을 주어 마치 대군이 다른 길로 이동하는 것처럼 소겨적의 주력을 분산시키는 속임수 작전이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예 병사들을 군량 창고로 가는 길목에 매복시켜 속임수에 넘어간 적의 허리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의 계획은 실로 대담했습니다. 그것은 적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자만이 내놓을 수 있는 묘수였습니다. 임금은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운명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쇠창살 너머에서 보았던 현지의 그 맑고 확신에 찬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대의 뜻대로 하겠다. 임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곧이어 임금의 이름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명령들이 떨어졌습니다. 성문을 열라는 명에 장수들은 기겁을 했, 주력군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라는 명에 대신들은 임금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적과도 같은 승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하주성의 열린 문을 보고 의심에 빠진 여진족 군대가 주저하는 사이 속임수 부대의 주력이 이끌려 나갔습니다. 남은 병력들이 군량 창고로 향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현지의 계획대로 숨어있던 조선의 정예 매복병들이었습니다. 적은 앞뒤로 포위되어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조선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조정은 열광했습니다. 대신들은 하루아침에 신묘한 전략가로 거듭난 임금을 향해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지혜가 하늘을 찔렀나이다. 하지만 영의정 박겸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금의 그 빛나는 지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직전 언제나 서고 쪽을 바라보던 그 미묘한 눈길을 박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신복들을 궁궐 깊숙한 곳 서고 주변으로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북방 암사자가 아직 궁궐 어딘가에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의 승리 이후 임금 성화는 현지의 지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현지를 단순한 조언자가 아닌 자신의 유일한 벗이자 스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지루한 아침 문안 인사를 거르기 시작했고 복잡한 궁중 재례에도 불참했습니다. 그의 모든 시간은 서고 뒤편 밀실에서 현지와 함께 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데 쓰였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수라상에 오른 귀한 음식들을 몰래 밀실로 들여보냈고 두 사람은 낡은 지도 위에서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병법과 정치를 논했습니다. 임금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쁨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임금의 변화는 궁궐 안팎으로 무서운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임금님께서 서고의 벽과 대화를 하신다더라. 아니다. 그 북방 암사자가 죽지 않고 귀신이 되어 임금을 홀리고 필시 앙큼한 여우가 되어 임금의 정기를 빨아먹는 것이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임금이 계집 하나에 빠져 강산을 잊었다는 흉흉한 말로 번졌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의정 박겸은 바로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임금과 그 요물을 한꺼번에 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겸은 곧장 보수적인 유생들과
뜻을 같이 하는 대신들을 규합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소. 음양의 도리가 어지럽혀지고 암탈기, 우러날이 세려하니 이는 망국의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의 선동은 힘이 있었습니다. 분노한 유생들과 대신들은 검은 상복을 입고 대전 앞마당에 거적을 깔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곡을 하며 임금에게 요물을 처단하고 정사를 바로잡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통곡 소리는 궁궐 담장을 넘어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임금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신을 옥죄는 것은 박겸의 세력이 아니라 그들이 내세우는 예법과 도리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임금은 괴로운 얼굴로 밀씨를 찾았습니다. 현지야, 내가 어찌하면 좋으냐. 저들은 너를 죽이라 한다. 저들의 말이 틀린 것이더냐. 임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지는 창백해진 임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처음 궁에 들어올 때 입었던 그 소박한 무명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밀실의 문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현지는 눈부신 햇빛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임금이 미처 막을 새도 없이 그녀는 통곡하는 대신들이 가득한 안뜰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멎었습니다. 귀신이나 여우일 것이라 생각했던 요물이 흉터를 드러낸 채 당당히 서 있는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현지는 그 수백의 적대적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무리의 우두머리인 박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임금님을 홀리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하셨습니까? 과연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것이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박겸이 내년이 가미하고 소리치기도 전에 현지는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그녀에게 주었 변방의 군량미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제가 북방의 군사 보고서를 살피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북방으로 보낸 군량미의 장부와 실제로 병사들이 받은 군량미의 장부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뜰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3년간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군량의 사말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장부에 찍힌 관인은 그녀는 박겸을 향해 장부를 들어보였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것이었습니다. 박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거짓이다. 전현이 조작한 것이다. 저 요망한 것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현지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라진 군량미를 실어 나른 상인들은 모두 박대감의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상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박겸에게로 향했습니다. 임금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지의 옆에 와서 섰습니다. 여봐라. 당장 의금부는 병조와 호조의 군량 기록을 압수하고 장부에 적힌 상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국문하라. 임금의 추상 같은 명령에 예법을 외치던 대신들은 혼란에 빠져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지는 도덕적인 공격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맞받아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영의정 박겸은 모든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의 세력이 워낙 거대했기에 당장 목을 칠 수는 없었으나 임금은 그의 군권과 재정권을 빼앗고 병을 핑계로 사가에 물러나 있도록 명했습니다. 사실상의 유배였습니다. 박겸의 위세에 눌려있던 조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여전히 현지를 공식적인 자리에 내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세상은 여인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고심 끝에 한 가지 묘안을 내었습니다. 어전 회의가 열리는 대전, 임금의 용상, 바로 옆자리에
얇은 비단발을 내린 것입니다. 현지는 그 비단발 뒤에 앉아 정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신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전하, 이는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하지만 박겸의 몰락을 목격한 그들은 감히 크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이제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남쪽에 가뭄이 심하다 하니 대신들은 방책을 아뢰어라. 신하들이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 임금은 발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림자의 조언은 어떠한가? 그러면 발 뒤에서 현지의 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쌀을 보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지는 북방에서 배운 물길 관리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로를 파는 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부패를 막기 위해 놀고 있는 군사들을 동원해 우물을 파괴하고 그 대가로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녀의 정책은 늘 구체적이었고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에 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정책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뭄든 눈에 물이 돌기 시작했고 굶주리던 병사들은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한 것이 임금의 지혜이자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조언자 덕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북방 암사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그림자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현명한 여인을 어진 사자, 시즈 또는 사자, 왕비, 사자 빈궁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사자라는 이름은 이제 공포의 상징이 아닌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임금과 현지는 공식적으로는 발을 사이에 두고 사적으로는 서고에서 함께 지도를 보며 전쟁이 아닌 풍요로운 나라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뒤편 사가에 유폐된 박겸의 눈빛은 복수의 불길로 여전히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가에 물러나 있던 박겸은 겉으로는 병든 척 신음했으나 그 눈은 복수의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남은 인맥을 총동원해 북방의 여진족과 마지막 거래를 텄습니다. 자신이 도성의 서쪽 성문을 열어줄 터이니 임금을 시해하고 자신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달라는 영모였습니다. 며칠 뒤 도성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의 여진족 대군이 마치 땅에서 솟아난 듯 한양 성벽을 포위했습니다. 도성 안은 순식간에 공포로 마비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겸의 수하들이 성 곳곳에 불을 질러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대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살려달라 아우성이었고 장수들은 넋이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병든 몸을 이끌고 나타난 박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전하, 이제는 결단뿐이옵니다. 신이 마지막 결사대를 이끌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시간을 벌 터이니 전하께서는 옥새를 챙겨 남쪽으로 피하시오. 그의 연기는 실로 완벽하여 몇몇 대신들은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금과 주력군을 성 밖으로 유인해 몰살시키려는 박겸의 마지막 함정이었습니다. 임금은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비단 발이 처진 옆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촤르르 소리와 함께 비단 발이 거쳤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비단 옷이 아닌 북방에서 입었던 낡고 거친 사냥복 차림의 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썹, 위, 흉터가 등불 아래서 유난히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현지는 그들의 시선을 뚫고 임금의 곁에 섰습니다. 전하, 적은 성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전 안에 전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구겨진 밀서 한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그것은 박겸이 여진족 장수와 내통한
성문을 열어주겠다는 약조가 적힌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대감의 수하들은 서문을 열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나자 박겸의 온화했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뽑아 임금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년과 임금만 없으면 이 나라는 내 것이다. 병사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북방에서 짐승을 쫓던 그녀의 본능적인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몸을 날려 임금을 밀쳐내고 박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엉켜 뒹굴었고 날카로운 칼날이 현지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쇠액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화살 하나가 대전 창문을 뚫고 날아와 정확히 박겸의 등에 박혔습니다. 박겸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성벽 위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여진족 궁수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현지는 이미 박겸의 배신을 예측하고 서문 쪽에 정예 병력을 매복시켜 두었습니다. 박겸의 신호를 받고 성문으로 접근하던 여진족 선발대는 조선군의 함정에 빠져 괴멸당했습니다. 자신들이 속았음을 깨달은 여진족 장수는 쓸모없어진 하수인인 박겸을 향해 분노의 화살을 쏜 것이었습니다. 역모를 꾀했던 자는 자신이 끌어들인 적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지휘관과 내응 세력을 동시에 잃은 여진족 대군은 혼란에 빠졌고 현지의 지휘 아래 재정비된 조선군은 성문을 열고 나아가 적을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박겸의 잔당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조정에는 맑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은 현지의 지혜와 용기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임금 성화는 피로 얼룩진 대전에서 모든 신하가 지켜보는 가운데 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현지의 팔을 어루만지며 선포했습니다. 과인의 목숨과 이 나라를 구한 것은 그대여. 과인은 오늘 이 사람을 나의 왕비로 맞이하겠소. 대신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한 사자 왕비 앞에 기꺼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녀의 흉터는 더 이상 흠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렸고 임금과 왕비의 현명함은 온 백성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성한 임금은 정무를 마치고 왕비를 찾았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중궁전은 비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미소를 지으며 궁궐 뒤편 왕비가 북방의 고향집을 그리워하며 지은 작은 초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윽한 묵향이 풍겨왔습니다. 왕비는 그곳에 어린 세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왕비는 어린 세자의 작은 손을 잡고 붓글씨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글귀를 본 임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현지가 평생을 가슴에 품어온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단 하나의 경전이었습니다. 이슬처럼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되 머무르지 말라. 임금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한때 이 여인을 위해 강산을 잊을 뻔했노라고. 그러나 정작 이 한 줄기 경을 잊지 않은 그녀가 자신에게 만백성이 우러르는 더 큰 강산을 안겨주었노라고. 임금은 조용히 아내와 아들의 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창밖으로 펼쳐진 평화로운 궁궐의 봄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지혜와 용기로 피워낸 새로운 시대의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흉터는 상처가 아문 자리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어떤 흉터는 그저 아문 자리가 아니라 그 안에 빛을 가두는 그릇이 되기도 한답니다. 세상의 편견이 만든 흉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 안의 빛을 당당히 밝힌 그 사자 왕비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지혜란 무언가를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맑은 거울처럼 세상을 비추되 얽매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 옛날의 이야기는 이렇게 밤하늘의 별처럼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길.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아주 먼 옛날 엄격한 예법이 사람의 숨통을 조이던 조선, 그 중에서도 가장 춥고 거친 북쪽 변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씨 가문의 오래된 기와집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여기저기 빛이 발해 있었고 지붕 위에는 지난밤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차를 내는 듯한 겨울바람이 문틈 사이로 윙윙 울부짖는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소리 같았지요. 대청마루 끝방에서는 늙은 이 장군의 기침 소리와 함께 짙은 약탈이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냄새는 이 오래된 집을 감싸고 있는 절망과 무력감을 더욱 짙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 시린 눈밭 한가운데 붉은색 무명 치마를 입은 한 여인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이현지, 이 장군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의 떡 벌어진 어깨와 굳건한 자세는 여느 산에 못지않아 왼쪽 눈썹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작은 흉터는 그녀의 강인한 인상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현지가 시위를 놓자 피웅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화살이 정확히 관역의 한가운데를 꿰뚫었습니다. 퍽하고 밝히는 둔탁한 소리는 이 적막한 집안에서 그녀의 존재를 알리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흉터나 북방 암사자라는 수군거림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작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방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아버지의 그늘진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강인함이 아닌 그 강인함이 가져올 불행한 운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꽁꽁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한양에서 파발이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달려온 말의 입에서는 거친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파발마가 가져온 것은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교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명부를 보충할 양가 교수들을 도성으로 불러 모은다는 사실상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조정을 장악한 영의정 박겸대감이 변방의 장수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꾸민 계략임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 장군의 낯빛은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나라실에 충성을 다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딸을 볼모로 보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는 딸의 흉터를, 딸의 그 굽힐 줄 모르는 성정을 떠올리며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은 부산스러워졌습니다. 가문의 부인들은 현지를 붙잡고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얀 분으로 현지의 흉터를 덮으려 했어 숨이 막힐 듯한 비단 한복을 겹겹이 입혔습니다. 걸음걸이는 종종걸음으로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간을 깨내라고 닥달했습니다. 현지는 마치 꼭두각시 인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빳빳한 옷감은 그녀의 피부를 찔러 분 냄새는 역겨웠습니다. 그녀는 활을 잡던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어떻게 가느다란 실로 자수를 놓고 작은 찻잔을 받쳐들란 말인가. 그녀는 거울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양의 귀족들이 원하는 영혼 없는 인형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현지는 창밖의 풍경 대신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인 낡은 경전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도성 문턱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마가 저잣거리를 지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가마의 창을 탁 하고 때렸습니다. 곧이어
한량패들의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북방 암사자가 간다. 쯧쯧. 저런 무서운 여인을 어느 사내가 데려간단 말이냐. 그들의 조롱 섞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현지의 가슴에 밝혔습니다. 가마 안의 시종은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했지만 현지는 눈을 감고 두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현지는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나지막이 그 구절을 읊조렸습니다. 이슬처럼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되 머무르지 말라. 그것은 일찍 여인 어머니가 남긴 말이자 그녀가 평생을 지녀온 마음의 경전이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편견이 자신이라는 거울에 잠시 비칠 뿐 그 더러움이 거울 자체를 물들일 수는 없다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한양이라는 거대한 감옥이 박겸이라는 교활한 덫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우리 안에 갇힐지언정 그 야생의 기백까지 꺾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흉터를 넘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현지가 탄 가마가 육중한 궁궐문을 통과할 때 그녀는 북방의 거친 바람과는 또 다른 차갑고 음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대전 앞들에 늘어선 교수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들의 화려한 비단옷은 마치 색색의 새장 속에 갇힌 새들처럼 보였습니다. 현지가 가마에서 내리자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분으로도 채 가려지지 않는 눈썹의 흉터로 향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억누른 웃음소리와 어머나 북방 암사자라더니 하는 속삭임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현지는 그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꼿꼿이 섰습니다. 용상에 앉은 젊은 임금. 성화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교수들의 두려움이나 아양 떠는 눈빛이 아닌 유일하게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현지의 그 두려움 없는 눈빛에 잠시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무관이 피투성이가 된 갑옷 차림으로 대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전하, 북쪽입니다. 여진족 놈들이 압록강을 넘어 대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문신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 무신들은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젊은 임금 성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때 백관의 정점에선 영의정 박겸이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하, 오랑캐의 기세가 실로 무섭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오라. 북방의 땅 일부를 내어주고 화친을 도모하여 시간을 버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그의 말은 그럴듯했으나 실은 자신의 세력과 재산이 있는 남쪽의 안위를 위해 변방의 피를 팔아넘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박겸의 말이 끝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현지의 아버지를 향해 화살을 돌렸습니다. 변방을 지키는 이 장군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이런 화를 불렀으니 마땅히 그 죄를 물어야 하옵니다. 사실 군량을 빼돌리고 지원을 막아 이 장군의 손발을 묶은 것은 바로 박겸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나갈 위기에 처하자 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하, 잠시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얼음장같이 차갑고도 맑은 목소리가 대전 전체를 울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멎어 수백의 눈동자가 감히 여인의 몸으로 국정을 논하려 하는 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성환 임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네가 무엇을 아른다는 것이냐? 현지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 품속에서 낡은 사슴가죽 지도를 꺼내 대전 바닥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도와 평생을 연구한 북방의 지세도였습니다. 그녀는 머리에서 옥비녀를 뽑아들었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화친책은
미봉책일 뿐 적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그녀는 비녀 끝으로 지도의 세 군데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또한 대감께서 방비책이라 올리신 이 세 곳의 성곽은 적의 주력이 아닌 유인책에 불과하옵니다. 적의 진짜 목적은 이곳 군량미가 쌓여 있는 그녀의 목소리는 막힘이 없었 그 논리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박겸의 전략이 가진 5가지의 치명적인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대전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환임금은 용상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교과서 속의 탁상공론이 아닌 살아있는 전략을 듣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박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일개 계집아이의 손에 농락당한 것에 대한 치욕이었습니다. 네, 인연 감히 여인의 몸으로 국정을 논하고 조정을 모욕하다니 당장 전연을 하옥하라. 저것은 필시 오랑캐와 내통한 첩자일 것이다. 박겸의 고함 소리에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와 현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현지는 끌려가면서도 임금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제가 옳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지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돌감옥에 갇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집단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현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단정히 앉아 어머니의 경전을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슬처럼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되 머무르지 말라. 그 시각 임금 성화는 침전에 들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들었던 현지의 그 논리 정연한 목소리와 4번째 약점을 미처 말하지 못하고 끌려가던 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겸의 노여움이 두려워 낮에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지만 이대로라면 나라가 위험했습니다. 깊은 밤 성화는 화려한 용포를 벗고 평범한 시위의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내관 하나만을 데리고 몰래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최창살 넘어 현지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네가 현지더냐? 낮은 목소리에 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낮에 미처 다하지 못한 말, 그 4번째 약점에 대해 마저 말해보아라. 그것은 취조가 아닌 간절한 물음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최창살을 사이에 두고 한 사람은 나라의 임금으로, 한 사람은 나라의 죄인으로 비로소 서로를 알아보는 첫 번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밀담 이후 임금 성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지를 옥에서 풀어주었으나 박겸과 노대신들의 눈을 피해 궁궐 가장 깊은 곳 왕실 서고 뒤편의 작은 밀실로 그녀를 옮겼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책 냄새와 먹냄새가 가득한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현지에게 주어진 것은 작은 등잔 하나와 산더미 같은 서책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변방의 군사 지도였습니다. 임금은 정무가 끝난 밤이면 어김없이 그 밀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전략만을 물었으나 점차 가뭄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이야기, 자신의 어린 시절의 꿈, 그리고 임금으로서의 외로움까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현지는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경전 구절처럼 그저 맑은 거울이 되어 임금의 고뇌를 비춰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새벽의 정적을 깨고 또다시 급박한 봉화가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패배의 앙심을 품은 여진족이 이번에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화주성을 향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수들은 모두 한양의 주력군을 급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것은 도성을 텅 비게 만드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임금은 그들의 주장을 들으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바닥은
이미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과인이 잠시 묘책을 생각할 시간을 달라 명하고는 무거운 표정으로 서고를 향했습니다. 임금이 밀실의 문을 열었을 때 현지는 이미 지도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금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적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때 가장 방심하는 법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임금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화주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적의 목표는 성이 아니라 성 뒤편의 군량 창고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력군을 이끌고 성을 구하러 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임금에게 3가지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성문을 활짝 열어 적을 의심하게 만드는 빈 성곽 계책이었습니다. 둘째는 소수의 기병대에게 수백 개의 깃발과 북을 주어 마치 대군이 다른 길로 이동하는 것처럼 속여 적의 주력을 분산시키는 속임수 작전이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예 병사들을 군량 창고로 가는 길목에 매복시켜 속임수에 넘어간 적의 허리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의 계획은 실로 대담했습니다. 그것은 적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자만이 내놓을 수 있는 묘수였습니다. 임금은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운명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쇠창살 너머에서 보았던 현지의 그 맑고 확신에 찬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대의 뜻대로 하겠다. 임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곧이어 임금의 이름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명령들이 떨어졌습니다. 성문을 열라는 명에 장수들은 기겁을 했, 주력군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라는 명에 대신들은 임금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적과도 같은 승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화주성의 열린 문을 보고 의심에 빠진 여진족 군대가 주저하는 사이 속임수 부대의 주력이 이끌려 나갔습니다. 남은 병력들이 군량 창고로 향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현지의 계획대로 숨어있던 조선의 정예 매복병들이었습니다. 적은 앞뒤로 포위되어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조선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조정은 열광했습니다. 대신들은 하루아침에 신묘한 전략가로 거듭난 임금을 향해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지혜가 하늘을 찔렀나이다. 하지만 영의정 박겸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금의 그 빛나는 지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직전 언제나 서고 쪽을 바라보던 그 미묘한 눈길을 박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신복들을 궁궐 깊숙한 곳 서고 주변으로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북방 암사자가 아직 궁궐 어딘가에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의 승리 이후 임금 성화는 현지의 지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현지를 단순한 조언자가 아닌 자신의 유일한 벗이자 스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지루한 아침 문안 인사를 거르기 시작했고 복잡한 궁중 재례에도 불참했습니다. 그의 모든 시간은 서고 뒤편 밀실에서 현지와 함께 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데 쓰였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수라상에 오른 귀한 음식들을 몰래 밀실로 들여보냈고 두 사람은 낡은 지도 위에서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병법과 정치를 논했습니다. 임금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쁨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임금의 변화는 궁궐 안팎으로 무서운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임금님께서 서고의 벽과 대화를 하신다더라. 아니다. 그 북방 암사자가 죽지 않고 귀신이 되어 임금을 홀리고 필시 앙큼한 여우가 되어 임금의 정기를 빨아먹는 것이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임금이 계집 하나에 빠져 강산을 잊었다는
흉흉한 말로 번졌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의정 박겸은 바로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임금과 그 요물을 한꺼번에 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겸은 곧장 보수적인 유생들과 뜻을 같이 하는 대신들을 규합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어 음양의 도리가 어지럽혀지고 암탈기, 우러날이 세려하니 이는 망국의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의 선동은 힘이 있었습니다. 분노한 유생들과 대신들은 검은 상복을 입고 대전 앞마당에 거적을 깔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곡을 하며 임금에게 요물을 처단하고 정사를 바로잡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통곡 소리는 궁궐 담장을 넘어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임금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신을 옥죄는 것은 박겸의 세력이 아니라 그들이 내세우는 예법과 도리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임금은 괴로운 얼굴로 밀씨를 찾았습니다. 현지야, 내가 어찌하면 좋으냐. 저들은 너를 죽이라 한다. 저들의 말이 틀린 것이더냐. 임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지는 창백해진 임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처음 궁에 들어올 때 입었던 그 소박한 무명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밀실의 문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현지는 눈부신 햇빛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임금이 미처 막을 새도 없이 그녀는 통곡하는 대신들이 가득한 안뜰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멎었습니다. 귀신이나 여우일 것이라 생각했던 요물이 흉터를 드러낸 채 당당히 서 있는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현지는 그 수백의 적대적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무리의 우두머리인 박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임금님을 홀리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하셨습니까? 과연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것이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박겸이 내년이 가미하고 소리치기도 전에 현지는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그녀에게 주었 변방의 군량미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제가 북방의 군사 보고서를 살피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북방으로 보낸 군량미의 장부와 실제로 병사들이 받은 군량미의 장부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뜰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3년간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군량의 사말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장부에 찍힌 관인은 그녀는 박겸을 향해 장부를 들어보였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것이었습니다. 박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거짓이다. 전현이 조작한 것이다. 저 요망한 것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현지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라진 군량미를 실어 나른 상인들은 모두 박대감의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상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박겸에게로 향했습니다. 임금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지의 옆에 와서 섰습니다. 여봐라. 당장 의금부는 병조와 호조의 군량 기록을 압수하고 장부에 적힌 상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국문하라. 임금의 추상 같은 명령에 예법을 외치던 대신들은 혼란에 빠져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지는 도덕적인 공격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맞받아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영의정 박겸은 모든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의 세력이 워낙 거대했기에 당장 목을 칠 수는 없었으나 임금은 그의 군권과 재정권을 빼앗고 병을 핑계로 사가에 물러나 있도록 명했습니다. 사실상의 유배였습니다. 박겸의 위세에 눌려있던 조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여전히 현지를 공식적인 자리에 내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세상은 여인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고심 끝에 한 가지 묘안을 내었습니다. 어전 회의가 열리는 대전. 임금의 용상, 바로 옆자리에 얇은 비단발을 내린 것입니다. 현지는 그 비단발 뒤에 앉아 정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신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전하, 이는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하지만 박겸의 몰락을 목격한 그들은 감히 크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이제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남쪽에 가뭄이 심하다 하니 대신들은 방책을 아뢰어라. 신하들이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 임금은 발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림자의 조언은 어떠한가? 그러면 발 뒤에서 현지의 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쌀을 보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지는 북방에서 배운 물길 관리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로를 파는 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부패를 막기 위해 놀고 있는 군사들을 동원해 우물을 파괴하고 그 대가로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녀의 정책은 늘 구체적이었고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에 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정책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뭄든 눈에 물이 돌기 시작했고 굶주리던 병사들은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한 것이 임금의 지혜이자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조언자 덕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북방 암사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그림자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현명한 여인을 어진 사자, 시즈 또는 사자, 왕비, 사자 빈궁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사자라는 이름은 이제 공포의 상징이 아닌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임금과 현지는 공식적으로는 발을 사이에 두고 사적으로는 서고에서 함께 지도를 보며 전쟁이 아닌 풍요로운 나라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뒤편 사가에 유폐된 박겸의 눈빛은 복수의 불길로 여전히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가에 물러나 있던 박겸은 겉으로는 병든 척 신음했으나 그 눈은 복수의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남은 인맥을 총동원해 북방의 여진족과 마지막 거래를 텄습니다. 자신이 도성의 서쪽 성문을 열어줄 터이니 임금을 시해하고 자신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달라는 영모였습니다. 며칠 뒤 도성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의 여진족 대군이 마치 땅에서 솟아난 듯 한양 성벽을 포위했습니다. 도성 안은 순식간에 공포로 마비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겸의 수하들이 성 곳곳에 불을 질러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살려달라 아우성이었고 장수들은 넋이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병든 몸을 이끌고 나타난 박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전하, 이제는 결단뿐이옵니다. 신이 마지막 결사대를 이끌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시간을 벌 터이니 전하께서는 옥새를 챙겨 남쪽으로 피하시오. 그의 연기는 실로 완벽하여 몇몇 대신들은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금과 주력군을 성 밖으로 유인해 몰살시키려는 박겸의 마지막 함정이었습니다. 임금은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비단 발이 쳐진 옆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촤르르 소리와 함께 비단 발이 거쳤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비단 옷이 아닌 북방에서 입었던 낡고 거친 사냥복 차림의 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썹, 위, 흉터가 등불 아래서 유난히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현지는 그들의 시선을 뚫고 임금의 곁에 섰습니다.
전하, 적은 성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전 안에 전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구겨진 밀서 한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그것은 박겸이 여진족 장수와 내통한 성문을 열어주겠다는 약조가 적힌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대감의 수하들은 서문을 열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나자 박겸의 온화했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뽑아 임금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년과 임금만 없으면 이 나라는 내 것이다. 병사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북방에서 짐승을 쫓던 그녀의 본능적인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몸을 날려 임금을 밀쳐내고 박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엉켜 뒹굴었고 날카로운 칼날이 현지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쇠액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화살 하나가 대전 창문을 뚫고 날아와 정확히 박겸의 등에 박혔습니다. 박겸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성벽 위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여진족 궁수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현지는 이미 박겸의 배신을 예측하고 서문 쪽에 정예 병력을 매복시켜 두었습니다. 박겸의 신호를 받고 성문으로 접근하던 여진족 선발대는 조선군의 함정에 빠져 괴멸당했습니다. 자신들이 속았음을 깨달은 여진족 장수는 쓸모없어진 하수인인 박겸을 향해 분노의 화살을 쏜 것이었습니다. 역모를 꾀했던 자는 자신이 끌어들인 적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지휘관과 내응 세력을 동시에 잃은 여진족 대군은 혼란에 빠졌. 현지의 지휘 아래 재정비된 조선군은 성문을 열고 나아가 적을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박겸의 잔당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조정에는 맑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은 현지의 지혜와 용기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임금 성화는 피로 얼룩진 대전에서 모든 신하가 지켜보는 가운데 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현지의 팔을 어루만지며 선포했습니다. 과인의 목숨과 이 나라를 구한 것은 그대여. 과인은 오늘 이 사람을 나의 왕비로 맞이하겠소. 대신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한 사자 왕비 앞에 기꺼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녀의 흉터는 더 이상 흠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렸고 임금과 왕비의 현명함은 온 백성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성환 임금은 정무를 마치고 왕비를 찾았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중궁전은 비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미소를 지으며 궁궐 뒤편 왕비가 북방의 고향집을 그리워하며 지은 작은 초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윽한 묵향이 풍겨왔습니다. 왕비는 그곳에 어린 세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왕비는 어린 세자의 작은 손을 잡고 붓글씨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글귀를 본 임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현지가 평생을 가슴에 품어온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단 하나의 경전이었습니다. 이슬처럼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되 머무르지 말라. 임금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한때 이 여인을 위해 강산을 잊을 뻔했노라고. 그러나 정작 이 한 줄기 경을 잊지 않은 그녀가 자신에게 만백성이 우러르는 더 큰 강산을 안겨주었노라고. 임금은 조용히 아내와 아들의 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창밖으로 펼쳐진 평화로운 궁궐의 봄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지혜와 용기로 피워낸 새로운 시대의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흉터는 상처가 아문 자리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어떤 흉터는 그저 아문자리가 아니라 그 안에 빛을 가두는 그릇이 되기도 한답니다. 세상의 편견이 만든 흉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 안의 빛을 당당히 밝힌 그 사자 왕비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지혜란 무언가를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맑은 거울처럼 세상을 비추되 얽매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 옛날의 이야기는 이렇게 밤하늘의 별처럼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길.